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두려운 게 아니라 또다시 버려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수아는 말로 다 하지 못할 상처들 속에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녀의 문을 두드렸죠. 단지 초 하나를 빌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요하게 시작된 관계. 하지만 그가 1년간 프랑스로 떠나야 할 기회를 얻게 되자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들은 이번엔 서로를 놓지 않을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닫혀있던 마음의 문과 그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12층, 작고 조용한 집에서 이수아는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올해 34이 된 그녀는 프리랜서 편집자로 출판사들의 원고와 자료를 다듬는 일을 한다. 회의나 불필요한 사회적 대화, 그리고 바깥 세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일은 그녀에게 꼭 맞았다. 새해 전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오랜 연인과의 8년 연애도 끝이 났다. 그날 이후 수아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다. 울지도 화내지도 누구에게 털어놓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안으로 숨어버렸다. 거센 파도가 부딪히는 바닷속에서 조용히 껍질을 닫은 조개처럼. 그녀의 집은 늘 고요했다. 시계의 똑딱이는 소리조차 공간을 가득 채울 만큼 컸고 가끔 옆집에서 들려오는 문 여는 소리나 물 흐르는 소리는 오히려 그녀가 세상과 단절된 채 투명인간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느끼게 만들었다. 수아의 하루는 늘 똑같았다. 늦게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원고를 편집한 뒤 배달 앱으로 식사를 주문해 혼자 먹고 밤행화를 보다 늦게까지 깨어있다가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친구도 가족도 연락 오는 사람도 없었다. 휴대폰은 오직 이메일 알림과 배달 도착 메시지만이 울릴 뿐이었다. 작업 책상 구석에는 작은 선인장 하나가 있었다. 어머니가 30번째 생일에 선물해준 그 선인장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존재였다. 작지만 단단히 살아있는 그것은 마치 수아의 내면을 닮은 듯했고 수아는 가끔 그것에게 말을 걸곤 했다. 잘 지내고 있지? 적어도 너는 날 떠나지 않잖아. 그녀는 그렇게 웃으며 손끝으로 선인장의 가시를 살짝 만졌다. 가끔 그녀는 낡은 가죽 노트에 일기를 쓰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질문뿐이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내가 사라지면 누가 알아차릴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걸까?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 역시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다. 수아는 몇 번이나 심리 상담을 받아볼까 고민했지만 막상 전화기를 들면 망설이다 조용히 끊곤 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두려웠고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고 해서 무엇이 바뀔 거라는 믿음도 없었다. 비 오는 밤이면 TV를 켰다. 프로그램을 보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공간을 채우는 소리가 필요했을 뿐이다. 뉴스 앵커의 말소리나 오래된 시트콤의 웃음소리가 고요한 마음속을 맴돌며 외로움이라는 현실을 조금은 가려주는 듯했다. 새벽 3시가 지나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고 깊은 잠에 빠지는 일은 거의 없었다. 가끔 창가에 서서 거리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그들은 행복할까? 그리고 나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저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을 뿐이었다. 이수아에게도 꿈이 있었다. 언젠가 소설을 쓰고 싶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작은 가정을 꾸리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 꿈들은 오래된 사진처럼 먼지에 덮인 채 기억의 서랍 속 깊이 묻혀 있었다.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그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전까지는 배달 기사도 아는 사람도 아니었다. 낯선 남자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한데요. 바로 옆집으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 정전이 돼서요. 혹시 초 조금만 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수아의 조용한 세계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지만 그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아주 작았다. 하지만 수아에게는 오랜 어둠 속에서 깨어나는 종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그녀는 망설이며 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 살짝 틈을 내어 밖을 내다보았다. 그곳에는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서 있었다. 약간 헝클어진 갈색 머리에 손에는 휴대폰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실례합니다.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바로 옆집으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 아파트에 정전이 돼서요. 초가 없어서요. 복도에서 비치는 희미한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다. 그의 눈빛은 수아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처럼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다. 잠시 망설인 끝에 그녀는 작은 초 2개를 그에게 건넸다. 저는 김재현입니다. 그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수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닫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심장이 다르게 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수아는 재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늦은 오후 선인장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옆집 발코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놀랐다. 예쁜 식물이네요. 이름이 뭐예요?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였다. 이름 없어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아무 이름이나 붙여도 되겠네요. 저는 선인장 씨라고 부를게요.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를 편하게 하려는 듯 말했다.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마치 마른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듯한 미소였다. 그 후로 그들은 종종 마주쳤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아래층 슈퍼에서, 혹은 발코니를 통해 들려오는 빗소리를 함께 들을 때. 재현은 항상 예의 바르고 수아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조심스럽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화가가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어느 날 수아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 엽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아무 말도 적혀 있지 않았다. 단지 손으로 그린 작은 그림 하나. 긴 머리의 여자가 선인장 옆에 앉아 있고 뒤에는 달빛이 비치는 창문이 열려 있었다. 그녀와 닮은 모습이었다. 수아는 그림을 들었다. 왜인지 눈물이 핑 돌았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초상화를 그려준 게 언제였을까? 누군가가 그녀를 진심으로 바라봐 준 적이 있었을까? 그날 밤 그녀는 울었다. 몇 달 만에 처음이었다. 슬퍼서가 아니라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수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발코니를 통한 짧은 만남, 좋은 아침이에요,와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같은 인사를 기다리게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쿠키를 구워 그의 집 앞에 놓았다. 작은 쪽지와 함께 그림 고마워요. 재현은 또 다른 그림으로 답했다. 그녀와 그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 선인장과 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정원 속에서. 그들의 우정은 점점 깊어졌다. 마치 가사 없는 발라드처럼 조용하고 부드럽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고 깊은 질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세계에 조금씩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수아는 재현에게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다. 요리를 가르쳐 주시고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분, 그리고 그녀를 돌아보지 않고 떠난 옛 연인에 대해서도. 재현은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산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녀. 그는 한때 우울증에 빠져 방향을 잃었지만 어린 시절의 추억을 그림으로 그리며 다시 삶의 기쁨을 찾았다고 했다. 우리는 아마도 오래된 조각들로 다시 살아가려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를 깊이 이해했다. 그날 이후 수아의 작은 아파트에는 더 이상 TV 소리나 바람 소리만이 존재하지 않았다. 웃음소리, 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 따뜻한 차 향기,
그리고 기다림과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의 온기가 함께했다. 그리고 언젠가 빌려준 그 촛불의 희미한 빛 속에서 새로운 빛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외부에서가 아니라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5층 작은 집, 오래된 나무 책상, 창가에 조용히 앉아있는 작은 선인장, 그리고 매일 아침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다. 수아는 이제 초인종 소리를 피하지 않는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조용히 물러서지도 않는다. 대신 그녀는 귀 기울이고 기다린다. 처음으로 그녀는 재현을 집 안으로 초대했다. 단순한 오후의 차 한 잔이었지만 수아에게는 큰 용기였다. 그는 오래된 러그 위에 앉아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려놓았다. 수아는 쿠키 상자를 만지작거리며 손이 살짝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오랜 침묵에 익숙해진 방에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이 낯설었다. 파리에서 살았다고 했죠?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네, 그가 미소 지었다. 1년 반 정도요. 여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을 떠나고 싶었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새이 나를 등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연인도 떠났죠. 그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되었어요. 재현은 즉시 말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손 가까이에 닿지 않을 만큼 그저 그녀가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하려는 듯이. 가끔 우리는 스스로를 자물쇠로 잠그지만 열쇠는 여전히 우리 손에 있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날 이후 수아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업무용 이메일도 기사 수정도 아닌 일기였다. 재현과의 대화, 그가 그려준 털모자를 쓴 고양이 그림, 비 오는 오후에 그가 끓여준 국화차의 향기. 그녀는 외출도 더 자주 했다. 함께 슈퍼마켓에 가서 채소를 고르고 저녁으로 우동을 먹을지 소바를 먹을지 가볍게 논쟁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비가 내렸다. 재현은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고 수아는 발코니로 달려가 어머니의 오래된 파란 우산을 그에게 건넸다. 그 순간 그는 그녀를 오래 바라보며 말했다. 비는 무섭지 않아요. 무서운 건 함께 우산을 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느 일요일 오후 그들은 함께 그림을 그렸다. 수아는 오랜만에 붓을 들었다. 손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재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예쁠 필요 없어요. 진실하면 돼요. 그녀는 작은 방을 그렸다. 창가에 선인장이 있고 2개의 찻잔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2 사람의 그림자가 햇살에 비쳐 있었다. 재현은 그림을 바라보다가 주황색 펜으로 햇살 부분을 살짝 칠했다. 당신이 이 방에 햇살을 가져다 줬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수아의 생일에 재현은 선물을 주지 않았다. 대신 작은 유리병을 건넸다. 그 안에는 12개의 작은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다. 각각은 지난 한 달 동안 그들이 함께한 순간들을 적은 것이었다. 당신이 투명하지 않다는 12가지 이유를 선물할게요. 그가 말했다. 수아는 하나씩 펼쳤다. 어떤 것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애니메이션을 보며 웃었을 때 슬픔을 잊은 순간. 당신이 어머니가 해주시던 미역국을 나에게 가르쳐준 오후. 당신이 내 손을 잡고 놓지 않았던 순간. 각 문장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하는 바늘과 실 같았다. 가을 저녁, 그들은 은행나무 아래를 함께 걸었다. 재현은 그가 작업 중인 그림책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치유받는 영혼들에 대한 책이라고 했다. 당신이 서문을 써줬으면 해요? 그가 말했다. 제가요? 네, 회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이니까요. 수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물결이 퍼지고 있었다. 이제 수아의 작은 방에는 그림이 걸려 있고 책이 펼쳐져 있으며 차 향기와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그리고 선인장 옆에는 새로운 화분이 놓여 있다. 작은 꽃봉오리가 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녀를 구해준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인내심 있고 부드럽게 그녀의 어둠 속에 함께 있어 주었다. 그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때까지. 11월. 5층 발코니 위로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아파트 앞 은행나무는 거의 모든 잎을 떨어뜨렸다. 수아는 여전히 오후 4시가 되면 차를 마시는 습관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녀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와 재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스며들고 있었다. 싸움 때문은 아니었다. 상처 주는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때때로 오랜 침묵이 분노보다 더 큰 두려움을 안긴다. 어느 저녁 작은 방을 정리하던 수아는 우연히 재현의 스케치북 안에 끼워진 서류 한 묶음을 발견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근무 초청장, 파리 일러스트레이션 스튜디오 연개월. 손이 떨렸다. 서류에는 시작일이 다음 달 말이라고 적혀 있었다. 재현에게서 그 어떤 말도 들은 적이 없었다. 떠날 준비를 하는 흔적도 없었다. 그는 여전히 차를 마시러 오고 미소 짓고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마치 언젠가 사라질 꿈처럼 느껴졌다. 수아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자신을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던 엄마는 병으로 떠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곁에 있을게라던 연인은 말없이 떠났다. 또 한 번이다. 수아는 믿고 마음을 열었고 그리고 또다시 누군가는 아무런 예고 없이 그녀 곁을 떠나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수아는 휴대폰을 껐다. 재현이 문을 두드렸지만 열지 않았다. 문자도 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잤다. 음악도 틀지 않았고 차도 마시지 않았다. 그 후 며칠간 수아는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갔다. 말없이 지내고 스스로를 닫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했다. 재현은 다시 문을 두드렸다. 이번엔 초를 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심스럽고 진심 어린 손길로. 하지만 수아는 열지 않았다. 3일 후 그는 문 앞에 편지를 두고 갔다. 수아에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너무 오래 망설였어. 네가 슬퍼할까봐 다시 마음을 닫을까봐. 하지만 내가 틀렸어. 어둠을 이겨낸 너를 내가 더 믿었어야 했는데. 맞아, 그 초청장은 내 오랜 꿈이야. 하지만 너는 내가 절대 잃고 싶지 않은 현실이야. 네가 원한다면 나 여기 남을게. 하지만 만약 네가 아직 빛을 믿는다면 문을 열고 나와줘. 그리고 나랑 같이 가줘. 누군가를 남겨두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함께 다른 어딘가로 가는 거야. 함께. 수아는 편지를 들고 손을 꼭 쥐었다. 심장이 아프고 떨렸다. 그녀는 한 번도 이런 선택권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어릴 적부터 이별은 늘 폭풍처럼 불쑥 찾아왔다. 예고도 없이 같이 갈래요? 란 말도 없이.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함께 그렸던 2잔의 차 그림이 걸린 벽 앞에 앉아 있었다. 재현이 주황색 펜으로 햇살을 칠하던 순간을 떠올렸다. 처음 차를 우릴 때 그녀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 그때의 미소, 조용한 웃음. 그리고 수아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에 한 줄을 적었다. 이번에도 내가 도망치면 아마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릴지도 몰라. 다음 날 그녀는 문을 열었다. 재현이 그곳에 서 있었다. 누군가를 남겨두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함께 다른 어딘가로 가는 거야. 함께. 수아는 편지를 들고 손을 꼭 쥐었다. 심장이 아프고 떨렸다. 그녀는 한 번도 이런 선택권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어릴 적부터 이별은 늘 폭풍처럼 불쑥 찾아왔다. 예고도 없이 같이 갈래요? 란 말도 없이.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함께 그렸던 2잔의 차 그림이 걸린 벽 앞에 앉아 있었다. 재현이 주황색 펜으로 햇살을 칠하던 순간을 떠올렸다. 처음 차를 우릴 때 그녀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 그때의 미소, 조용한 웃음. 그리고 수아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에 한 줄을 적었다. 이번에도 내가 도망치면 아마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릴지도 몰라. 다음 날 그녀는 문을 열었다. 재현이 그곳에 서 있었다. 작은 여행 가방을 든 채. 그의 얼굴엔 놀람과 희망이 동시에 떠올랐다.
네가 나올 줄 몰랐어. 그가 속삭였다. 수아는 말없이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같이 가요. 그녀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번엔 나 자신으로서 걷고 싶어요. 남겨진 사람도 붙잡는 사람도 아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재현은 고개를 끄겼다.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 둘은 복도에 함께 서 있었다.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들은 당장 떠나지는 않았다. 아직 준비할 것이 많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느 길을 택할지가 아니라 서로를 택했다는 것. 이후 몇 주 동안 수아는 기초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재현은 그녀의 비자 신청을 도왔다. 함께 아파트를 정리하고 책과 그림, 선인장 화분, 그리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비친 찻잔 그림을 조심스레 포장했다. 비행 전날 밤 수아는 과거의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6개월 전 어둠 속에서 헤매던 그 소녀에게. 나는 한때 더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알고 보니 나는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을 부정하며 살아왔던 거야. 그러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 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 그저 들어주기 위해서. 단 한 사람, 단 한마디 따뜻한 질문이면 충분했어. 문을 열어줄래요? 그 순간 나는 걸어 나갈 수 있었어. 서울의 겨울 아침은 봄처럼 시끄럽지 않지만 그 차가움은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드는 듯하다. 수아의 작은 아파트는 여전히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으며 지나치게 깔끔해서 차가울 정도다. 하지만 오늘 책상 위에는 식어가고 있는 두 번째 찻잔이 놓여 있다. 재현은 다시 한번 그녀의 집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림도 색연필도 촛불을 빌리기 위한 손길도 없었다. 그는 빈손으로 왔다. 오직 진심만을 들고. 수아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가 노크하기도 전에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은 마주섰지만 인사도 미소도 없었다. 오직 두 눈 사이의 공간만이 존재했다. 한쪽은 서운함과 불안함으로, 한쪽은 조용한 죄책감으로 가득 찬 채.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다. 이런 식으로 떠나고 싶지 않아. 다시는, 특히 너와는. 수아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어젯밤 내내 울어서 여전히 붉었다. 가도 돼, 재현아. 나는 널 붙잡지 않아. 작별 인사 없이 떠나는 사람들에게 익숙하니까. 재현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그들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차를 마시며 말없이도 평화를 느끼던 그 방 안을 스쳐갔다. 그 초청장은 3개월 전에 받았어. 말하지 못한 건 무서웠기 때문이야. 네가 슬퍼할까 봐가 아니라 내가 한 번도 믿어본 적 없는 걸 잃을까 봐 무서웠어. 돌아올 수 있는 집 같은 존재 말이야. 수아는 손을 꼭 쥐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런데 왜 숨겼어? 왜 내가 남처럼 우연히 발견해 했어? 나 유령이 된 기분이었어. 재현은 한 걸음 다가가며 한숨을 내쉬었다. 말하지 않으면 그 아픔을 미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틀렸어. 넌 죄책감 때문에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야. 넌 진심을 원해. 그리고 그건 너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거야. 그 순간 수아는 마음속 모든 감정, 분노, 상처, 의심, 이 소용돌이치듯 몰려드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엔 아직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질문이 하나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재현은 조용히 침묵을 지켰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항공권을 꺼냈다. 단 하나가 아니라 같은 날, 같은 비행기, 같은 목적지인 2장의 항공권, 파리. 네가 원한다면 나는 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네가 이 방을 나서준다면 우리 함께 가자. 이젠 아무도 혼자 남지 않게. 수아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지금까지 그녀는 늘 마지막에 선택해야 했던 사람이었다. 남을지 아니면 남겨질지를. 하지만 지금 재현은 그녀에게 자신을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녀가 스스로를 선택하길 바랐다. 처음으로 그녀는 이 사랑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하늘 한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마음을 열면 상처받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은 내게 알려줬어.
상처는 사랑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진심이 외면될 때 오는 거라고. 재현은 조용히 그녀 앞에 앉았다.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인내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의 이야기를 듣자. 1년이나 한 달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 걸음씩. 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그 눈물이 쓰라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손에는 어머니가 남겨준 목도리를 들고 있었다. 세상을 향한 그녀의 마지막 방패 같은 물건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목에 둘렀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가요. 단 2마디. 하지만 재현에게는 지금껏 들은 말 중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었다. 3주 후 그들은 인천공항에 서 있었다. 무겁지 않은 가방들. 하지만 지난 장을 닫고 다음 장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짐이었다. 수아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다. 미래에 대한, 변화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비행기 안 나란히 앉은 자리에서 재현은 가방 속에서 한 묶음의 그림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한 장의 그림을 건넸다. 아파트의 발코니, 수아, 선인장, 그리고 촛불을 든 한 남자의 모습이 담긴 그림.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그가 말했다. 우리 함께 다음 장면을 그려보자.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속삭임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누구의 목소리도 아닌 오늘의 그녀가 과거의 자신에게 전하는 말이었다. 단 한 사람의 따뜻함, 단 하나의 빛만으로도 우리는 어둠 밖으로 나올 수. 재현은 프랑스의 유명한 일러스트 스튜디오에서 1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제안을 받았다. 세계 최고의 아동 일러스트 작가들과 함께하는 국제 협업 프로젝트였다. 그 기쁜 소식은 어느 봄 아침 그가 작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이메일로 불쑥 찾아왔다. 평소 같았으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겠지만 이번에는 그저 조용히 멈춰섰다. 그의 손은 커피잔 위에서 굳어버렸고 아침 햇살은 그의 고요한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그의 머릿속에는 파리의 풍경이 아닌 창가에 앉아 작은 고양이를 안고 있는 수아의 모습만 맴돌았다. 그녀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떠나려면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놓아야 한다는 것을. 며칠 후 그는 말을 꺼내려다 결국 입을 다물었다. 문자를 써보다가 다시 지웠다. 그는 그녀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여느 때처럼 촛불을 들고 있었지만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무언가가 그를 막아섰다. 아마도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만약 말해버리면 그녀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의 침묵이야말로 수아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그가 급히 그림 색감을 조정해달라고 그녀에게 노트북을 맡겼을 때 화면에 떠오른 이메일 하나. 제목은 공식 초청장. 올해 6월부터 파리에서 진행될 일러스트 프로젝트.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묻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다. 마치 이제 곧 출발할 기차를 바라보는 플랫폼의 사람처럼 조용하고 멀어졌다. 그날 밤 수아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노란 불빛이 가득한 방 안에서 그가 선물했던 작은 것들을 알아보았다. 나무로 만든 만년필,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도자기 컵, 자신만을 위해 그가 그려준 동화책. 모두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것들은 점점 끝나가는 아름다움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왜 항상 자신만 남겨지는 걸까? 어린 시절 어머니는 떠났다. 젊은 시절 첫사랑은 자유롭게 살라며 그녀 곁을 떠났다. 그리고 이제 겨우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운 이 순간에 운명은 다시 그녀를 예전의 갈림길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날 이후 수아는 조금씩 변해갔다. 여전히 재현의 메시지에 답했고 만나면 웃어 보였다. 그러나 그녀 안에 무언가는 닫혀버린 듯했다.
눈빛은 더 이상 맑지 않았고 목소리도 창가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 따뜻함을 잃어버렸다. 재현은 그녀의 변화를 느꼈다. 그는 말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 앞에만 서면 그 눈빛에 가로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떠나고 싶다면 잡지는 않을게. 하지만 제발 희망만은 주지 마. 어느 날 그는 그녀에게 막 완성한 스케치를 건넸다. 그녀는 그림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다. 정말 예쁘네요. 파리에 가면 더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단 한마디. 그러나 재현은 가슴이 조여오는 듯했다. 수아는 화내지도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천천히 조용히 물러서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건 어떤 분노보다도 무서운 일이었다. 그는 그녀를 붙잡는 방법을 몰랐다. 아니, 그녀에게 믿음을 주는 방법을 몰랐다. 만약 이번에 자신이 떠난다면 그것이 버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그저 시간이 더 필요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차릴 시간. 하지만 그는 점점 그녀를 잃어가고 있었다. 빗방울은 오후 내내 부슬부슬 내렸다. 마치 날씨마저 재현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작업실에 앉아 일주일 전 인쇄해둔 비행기 티켓을 바라보고 있었다. 출국까지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프랑스에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그곳은 대학 시절부터 꿈꿔온 기회의 땅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꿈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수아 없이 1년을 살아낼 수 있을지 그는 확신이 없었다. 아침마다 들려오던 그녀의 잔잔한 목소리, 고양이와 커피, 그리고 사소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던 그 짧은 대화들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며칠째 그녀는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의 메시지에 대한 대답도 짧고 예의 바르지만 어딘가 멀게 느껴졌다. 재현은 알고 있었다. 그 거리감은 단지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그녀를 오해하게 만들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상처 입혔다. 그리고 그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수아가 마치 익숙하다는 듯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다시 또 버려진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처럼. 그날 밤 그는 우산을 손에 들고 그녀가 사는 익숙한 문 앞에 섰다. 복도 끝 3층의 그 아파트. 여러 번 웃음기 머문 얼굴과 게으르게 하품하던 회색 고양이가 그 문 뒤에 있었던 곳. 하지만 이번엔 문은 고요히 닫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노크했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금 더 크게 문을 두드렸다. 여전히 정적. 잠시 후 그는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또렷하지만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요한 방 안까지 닿을 만큼 또렷하게. 네가 원한다면 난 가지 않아. 하지만 네가 이 문을 열고 나온다면 우린 함께 갈 거야. 이제 더는 혼자 남겨지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 말은 영화처럼 로맨틱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았다. 떨리는 목소리,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소리.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었다. 수많은 망설임 끝에 아직 말하지 못했던 모든 사랑이 담긴 약속이었다. 아파트 안, 수아는 작업대 앞에 앉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들었다. 창틀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크게 울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 그리고 그가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소리까지. 그의 말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이라는 호수 위의 돌처럼 떨어졌다. 감춰두었던 감정들이 물결처럼 퍼져나갔다. 희망, 두려움, 사랑, 그리고 외면하고 싶었던 연약함. 아주 긴 시간이 흘러갔다. 그리고 문 잠금 장치가 조용히 돌아갔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비에 젖은 외투를 입고 접은 우산을 손에 쥔 채 불안하지만 간절한 눈빛을 머금고 꽃다발도 긴 변명도 없었다. 그저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선택 하나를 내밀고 있었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가에 고인 눈물 속에는 대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느리지만 단단하게.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고 그것은 마침내 이루어진 옳은 선택처럼 느껴졌다. 둘은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들은 알았다. 진짜 중요한 선택은 떠나느냐 머무르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는 것을. 파리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오해에 대해서도 상처에 대해서도. 오직 단 하나의 진실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놓고 싶지 않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인천공항의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파리행 비행기가 곧 출발한다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수아는 후디 소매를 살짝 끌어올리고 전광판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껏 익숙하지 않았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더 이상 불안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옆자리엔 재현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정말 괜찮겠어? 라고 묻지도 않았고 어떤 조언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거기에 있었다. 손을 잡은 채 약속했던 것처럼. 이번 비행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로 향하는 여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아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어둠을 벗어나 혼자가 아닌 채 나아가는 발걸음이었다. 비행기 창은 마치 작은 액자처럼 둥글고 투명했다. 창밖에는 노을이 구름층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저녁 햇살은 부드러운 비단처럼 두 사람이 꼭 잡은 손 위에 내려앉았다. 평온하고 따뜻하게. 수아는 고개를 재현의 어깨에 기대고 천천히 저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일부분은 아직도 자신이 정말로 그 방을 떠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평생 조용히 살아갈 곳이라 여겼던 그 방을. 재현은 파리에서의 삶이 쉬울 거라 약속하지 않았다. 수아 역시 항상 괜찮을 거라 다짐하지 않았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이제부터 그들은 함께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햇살 아래서도 빗속에서도. 파리에서의 첫날 밤, 그들은 몽마르트르 근처에 위치한 작은 스튜디오를 빌렸다. 돌길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과 제라늄 꽃으로 가득한 발코니가 있는 방이었다. 재현은 아직도 짐을 정리하느라 분주했고 수아는 노트북을 열어 예전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했다. 한때 그녀가 보내지 못할 마음을 써두던 메일함. 그녀는 새 이메일을 만들었다. 수신자란에 그녀는 1년 전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적었다. 그 소녀는 아침마다 불안으로 눈을 떴고 자신이 짐처럼 느껴졌으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사람. 그리고 수아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완전히 괜찮아진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치유를 배워가는 사람으로서 수아에게, 그 어두운 시절의 너에게 안녕. 난 너야. 1년 후의 너. 지금 네가 많이 지쳐있고 이 회색빛 날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는 걸 알아. 너는 외롭고 무섭고 누군가가 너에게 머물 만큼 너는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지. 하지만 나를 믿어줘. 언젠가 누군가가 올 거야. 촛불을 빌리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네가 닫아두었던 방 전체를 밝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은 너를 끌고 가지도 바꾸려 하지도 않을 거야. 그저 곁에 앉아 있을 거야. 조용히, 하지만 끈기 있게. 문틈으로 스며드는 빛처럼 부드럽지만 충분히 따뜻하게. 그리고 너는 문을 열 거야.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너 스스로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 여정이 쉽지는 않을 거야. 여전히 부서질 것 같은 날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번엔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저 한 사람의 다정함, 작지만 선명한 한 줄기 비치면 돼. 넌 어둠을 벗어나 걸어 나올 수 있어. 그리고 넌 알게 될 거야. 세상은 아직도 너에게 다정하다는 것을. 사랑을 담아 너의 봄 파리에서 수아. 수아는 보내기를 눌렀다. 단순한 행동 하나였지만 그녀에게는 과거의 자신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이자 내일의 자신에게 보내는 인사였다. 재현이 돌아와 그녀에게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건넸다. 두 사람은 바닥에 앉아 벽에 기대어
창밖의 전차 소리와 서로의 가슴 속에서 울리는 조용한 심장 소리를 함께 들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모든 이야기가 꼭 드라마틱하게 끝나야 하는 건 아니다. 때로는 단지 조용한 평온함 하나면 충분하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